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치평가의 세계를 정말 쉽고 재미있게 쏙쏙 파헤쳐드리는 여러분의 가치평가 튜터 블랙스톤 H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특강 주제는요. 기업 가치평가의 완전 뼈대가 되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부채 요소와 주식 요소의 가중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거 현업에 계신 실무자분들조차도 꽤 자주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만 딱 집중하시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실수 안 하시게 될 겁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가치평가의 핵심인 시장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를 싹 비교해 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꽤나 까다로운 부채의 시장 가치 계산법을 익혀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자본 비용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치평가의 절대적인 원칙이죠. 시장 가치, 마켓 밸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치평가를 할 때 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은 언제나 장부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여야 한다는 점, 이거 머릿속에 꽉 박아두시고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기업의 부채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재무상태표에 빚이라고 적혀 있으면 다 똑같은 부채일까요? 아유, 절대 아닙니다. 매입채무나 미지급금 같은 건 이자가 안 붙잖아요? 이런 걸 세후 부채 비용 계산할 때 쓱 끼워 넣으면 자본 비용에 확 왜곡돼 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반드시 부채로 잡아야 하는 숨은 부채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녀석이 등장합니다. 바로 운용 리스, 오퍼레이팅 리스예요. 회사 매장 공간 빌리고 매년 고정적으로 월세 내는 거. 이거 그냥 단순한 영업 비용으로 퉁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자랑 원금 갚아 나가는 거랑 경제적으로 완전 똑같거든요. 2019년부터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웬만하면 부채로 표기되긴 하는데, 만약 여전히 숨어있는 운용 리스가 있다? 그럼 반드시 자본화시켜서 이자 발생 부채로 다뤄야 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여러분의 자본 비용 계산 첫 단추부터 완전 잘못 끼우는 겁니다. 자, 운용 리스를 자본화했다면 그 회사 신용등급 평가할 때 쓰는 이자 보상 배수도 당연히 고쳐줘야겠죠. 화면에 보이는 이 조정 이자 보상 배수 공식이 그 해결책입니다.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분자의 영업이익, 즉 EBTI랑 분모의 이자 비용 양쪽 모두에 올해의 운용 리스 비용을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딱 맞춰주면 기업이 진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탄생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파트, 재무학계의 아주 영원한 떡밥입니다. 장부 가치 대 시장 가치의 치열한 대결, 한번 파헤쳐보죠. 진짜 놀라운군요. 현업에 계신 실무자들 중에서도 굳이 기어코 장부 가치를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통 세 가지 변명을 하시는데요. 첫째, 장부 가치가 변동성이 적어서 안정적이야. 여러분, 변동성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팍팍 반영되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증거거든요. 둘째, 장부 가치를 쓰면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오니까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추정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게 잡히면 상대적으로 이자가 싼 부채 비중이 커지니까 전체 자본 비용인 WACC는 오히려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보수적인 게 아니라 위협을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지름길이에요. 마지막 셋째, 돈 빌려주는 은행이 장부가치 본다니까? 집값 올랐을 때 담보대출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은행이 과거 집값 보나요? 아니죠. 무조건 현재 시장 가치를 봅니다. 결론을 딱 내려드릴게요. 장부 가치는요, 그냥 회계장부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못 보여줘요. 반면에 시장 가치는 철저하게 미래지향 쪽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이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치 평가에서 가중치 구할 때 유일무이한 절대 기준은 무조건 시장 가치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원칙은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그 까다롭다는 부채의 시장 가치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훅훅 바뀌면서 거래가 되니까 시장 가치 찾기가 껌이죠. 근데 기업 부채는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죠. 장부에 적힌 복잡한 부채 전체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채권이라고 퉁쳐서 가정해버리는 겁니다. 이 공식 보이시죠?
부채에서 나가는 이자를 하나의 현금 흐름으로 보고 회사의 현재 세전부채 비용, 즉 현재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쫙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부 속에 화석처럼 굳어있던 부채를 지금 당장 살아 숨쉬는 시장 가치로 마법처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진짜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2024년 4월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데이터예요. 자, 자기 자본을 딱 보세요. 장부 가치는 한 2,38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시장 가치는 어때요? 와, 무려 3조 달러가 넘어가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총부채 숫자를 한번 슬쩍 봐주실래요? 보이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채 시장 가치는 약 958억 달러로 오히려 장부 가치보다 숫자가 쑥 줄어들었어요. 부채는 왜 시장 가치가 더 작지? 오르났나?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돈을 빌릴 때 장부상 금리가 한 5%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그거보다 훅 올라간 상태란 말이죠.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바로 그 시장의 현실이 여기에 기가 막히게 반영된 겁니다. 이거 장부 가치만 썼다면 절대 네버 알 수 없었을 진짜 현실인 거죠. 벌써 마지막 파트네요. 자본 비용 계산과 오늘 특강의 핵심 요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땀 흘리며 구해낸 시장 가치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가치평가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 공식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모자란 절대 규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기 공식 안에 있는 EDPS 자리 보이시죠? 저 자리에 단 1달러라도 장부 가치를 슬쩍 끼워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금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깐깐하게 산출한 그 생생한 시장 가치만이 저기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래야 기업이 지금 당장 시장에서 돈을 구해오는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특강의 핵심만 딱 뽑아서 저 블랙스톤 H의 3대 마스터 규칙으로 머릿속에 저장해 드릴게요. 첫째,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무조건 시장 가치를 쓸 것. 둘째, 억울하게 일반 영업 비용인 척 위장하고 있는 운용 리스를 싹 다 찾아내서 자본화시킬 것. 셋째, 거래 안 되는 뻣뻣한 장부상 부채는 거대한 채권 하나로 가정해서 현재 가치로 변환해 줄 것. 어떠세요? 이 세 가지만 딱 꿰고 계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가치평가 역량을 갖추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를 살짝 자극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남기고 갈게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빚도 엄청 많은데 은행 창고에 쟁여둔 현금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총부채에서 현금을 쿨하게 빼버린 순부채, 즉 넷데트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부채에서 현금을 뺀다는 건 암묵적으로 현금의 위험이랑 부채의 위험이 완벽히 똑같다라고 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당장 내일 모레 부도날지 모르는 위험한 기업이라면 과연 그 회사의 현금과 부채 위험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논리적인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치평가 튜터 블랙스톤 H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특강에서 또 만나요.